네, 연결고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시장과 이제 미국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에 그렇게 이제 한 주로 보니까 또 계속 잘 올라갔던 그런 지난주가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3대 지수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사실 지난 주간이 네. 상당히 중요했던 주간이었죠. 그렇죠. FOMC도 있었었고. FOMC가 사실 네. 3개월 동안 계속 되는 것과 그리고 디폴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수가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한숨은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 역시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새 저 기억 너머로 점점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불안함이 많이 높아졌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딱 그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4개월 연속 이제 상승 랠리를 미국 시장이 보이게 되고요. 그렇죠. 주간 기준으로 보이게 되면 이 다우 지수가 5.5%, 그리고 S&P 500이 6.1%, 셌네요. 그리고 나스닥이 8.1%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네. 2020년 6월 이후에 주간 기준으로는 최고의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제일 셌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점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싶은데 네. 이 빅스 지수가 23.87까지 내려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공포감과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네.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2.3%가 줄어들게 되면서 네. 많이 계속적으로 줄었네요. 빅스가 30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었었는데 30이라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30이라는 꼭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이상에. 그래도 어느 정도 30권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시장이 많은 이제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렇죠. 예. 변동성이 막 커져 있을 상태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그렇겠네요. 이제 반등이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빅스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완화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블랙아웃이 이제 끝나게 되고 네. 이제 이 연준 이제 이사들이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기준금리 관련해서. 네. 예. 기준금리 관련돼서 말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매파적인 발언이 그렇더라고요. 금요일 날도 나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기에 흔들림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이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투자 심리. 같고요. 예. 제임스 블러드 연준 이사 정도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올해 기준금리를 3%를 얘기를 하게 돼요. 한 1.9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3.9까지. 네, 맞습니다. 지금 1.9 정도가 사실상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기준금리를 모두 다 올리는 게 사실상 이제 1.9% 정도의 이제 이 금리 수준인데 거기에 비해서 3%라는 건 중간중간에 50bp를 몇 번씩 올려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었다는.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정적이었다. 네. 예.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확률도 5월 달에 사실 50bp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네네.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50bp에 대한 금리 인상 확률도 30%에서 40%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올라갔네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 뭐 이 점까지 보게 됐을 때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금리 관련돼서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은 네.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위험하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스프레드가 드디어 20bp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약간 좁혀졌다. 네, 말씀이시죠. 많이 좁혀지게 되고 예. 이 좁혀지게 되면 될수록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UBS에서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경기 침체가 아니랍니까? 이 스프레드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꼭 네.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요? 예. 만약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네. 이 플래티닝 된 게 나온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격차를 두고 이제 일어나게 된다. 마치고 미리 겁먹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뭐
그만큼 시장에서 그 부정적인 부분을 그 이전에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상당히 뭐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라든지 이쪽을 중심으로 상당히 더욱더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강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는 반도체가 또 계속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증시에도 또 이게 또 긍정적인 재료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좀 봐주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돼요. 네, 강하네요. 사실 요즘 반도체 관련된 지수도 그렇고 네.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완전히 반영됐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과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의 상승에 있어서는 네네. 조금은 제한적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융 시장에서는 또한 강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늘 국내 시장도 반도체 쪽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0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빠르게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네. 거기서 많은 이제 반도체 쪽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변곡점이 또한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상 자신 있으니까 빨리 실적 발표하는 뭐 거 마이크론 아닙니까? 테크놀로지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낸드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네. 엄청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렇군요. 예. 그러한 부분을 이제 실적에서 보여주게 되고 그 실적 이후에 전망이 나오게 될 때 이런 네.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낸드, 예. 그 부분을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반도체가 조금 더 국내에도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어떤 있다. 심리인지 알겠네요. 예, 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외에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글로벌 파운드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예. 한 7% 정도 상승세가 강했네요. 나왔습니다. 이 일본에서 강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르네사스가 이제 공장을 중단을 하게 되고 23일부터는 다시 공장을 재가동한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네. 그럼에도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는 이 오더라든지 이런 쪽이 다른 업체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렇겠죠. 하루 그러면 하는데요. 이제 네. 결국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가장 좀 보셔야 될 게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7% 같더라고요. 네, 엔비디아가 7% 정도 올랐는데 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애플의 프로세서인 M1 대비 자체 개발. 예, 그 사양이라든지 아니면 성능이 엔비디아께 월등히 좋았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1일에서 24일 날 보게 되면은 네. 이 GTC 컨퍼런스하고 그리고 인베스터데이 행사 예정에 있게 됩니다. 곧 하겠네요. 네, 뭐 21일이 저녁? 오늘부터니까 그렇죠.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여기서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게 부분이 많다라고 중요하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데이터 센터용 5나노 공정 관련돼서 도입을 어느 정도나 진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돼서 옴니버스 제휴 상황하고 네.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회 그리고 중국 전기차용 관련돼서 자율주행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어떤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 페이스북 이 메타가 한 4%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메타포트가 한 5% 정도, 그리고 유니티가 5%, 역시 로블록스가 한 7%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가 좀 반영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네.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날 또 테슬라라든지 항상 그 중국 차 3인방께 말씀해 주잖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셌더라고요. 어떤 호재가 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 성장주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테슬라 한 4%, 그리고 리비안이 한 8%, 루시드가 4% 정도 나왔는데 회복했네 좀. 예, 이 밸런스에서 이 카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차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카플레이션. 이제 이게 카플레이션.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고 있는데 네네. 이 테슬라가 이 가격을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들인 뭐 BYD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샤오펑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가격을 이제 상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보게 되면 네. 원자재 가격 관련돼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을 네.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차값의 전가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 골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국내의 2차 전지 이 소재 업체들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에서는 지금은 움직이지 못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심리라든지 아니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대표적인 종목 SK 하이닉스 그리고 DB 렌트니까요. 하이텍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국내에서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인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까지 겹치면서. 뭐 삼성이 같이 겹치게 되면서 그런 맞아요. 부분을 더욱더 확대를 시켜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아하. 거기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선익 시스템이었었는데 그랬죠. 예. 예,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한 코세스 정도 될 것 코세스. 같아요. 그래서 예. 한 두 가지 종목 더욱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 엔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금요일 날 엔캠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수요일 날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금요일 날 이게 반응이 되면서 올라갔었어요. 시차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제 이 제3자가 추가 지분 투자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가가 올랐다는 점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다뤄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얘기들 한 3개 정도의 주제를 모아서 봤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 델타 항공이 이제 보잉으로부터 100대 정도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딱 보자마자 이제 좀 항공주 가나 보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델타 항공이 결정 난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협의하고 있다라고 협의 얘기를 중이다. 하게 되는데 보잉 737 맥스 기종 관련돼서 100대를 이제 주문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만약 이게 성사가 되게 되면은 10년 만에 가장 큰 주요 주문이 될 것이다. 100대면 아주 많은 주문이군요. 아무래도 100대면 그쵸? 뭐 항공기 리스도 한 대가 아니고. 사실 엄청 비싸니까. 그쵸. 물론 리스로 살 겁니다만. 리스로 하는데. 네, 아, 그래도 어차피 예, 예. 매출로 잡힐 테니까.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37 맥스가 사실 문제가 많이 생겼던 기종이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갖고 있지 않고 1월 컨퍼런스 콜에서도 737 맥스 관련돼서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보잉 관련돼서. 네, 사고 났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잉 주가의 긍정적인 이 주가로 이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 8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노후 항공기 포함해서 400대 항공기 주문을 이제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이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보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베어드에서 737 맥스 관련돼서 지금 인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주문을 받게 되면 네. 더욱더 많은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306불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190불이거든요. 아유. 그만큼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잉이 좀 고개를 펼 수 있는지 좀 봐야겠네요. 종목은 어떻게 갈까요? 항공기 부품 관련된 종목들 좀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국내에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티어 1 부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티어 2 관련된 기업이 아스트랑 하이즈 항공이 있습니다. 그 순서군요. 이 기업들 자체들이 워낙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리오프닝으로 해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지 참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